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 속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말을 아시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욕심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긴다는 말로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 욕심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리 욕심이 많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작년에 어떤 일 하나를 겪고 나서 욕심이 사람 죽인다는 말이 왜 있는 것인지 몸소 느끼게 되었죠. 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못된 짓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존재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현재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면서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죠. 저희 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 본인이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편이죠. 게다가 가족에게 참 잘하는 편이라서 시댁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2층 집 효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만큼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챙기기로 유명하죠. 뭐 장남이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함께 살다 보니까 원래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은 착한 남편 때문에 정말 행복했죠. 저희 두 사람은 결혼 10년 차까지만 해도 아이들 낳고 일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이 일을 어쩌냐면서 전화를 해오셨고 저희 가족들은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암이라니요. 어머니가 뭘 잘못 알고 전화를 하신 거죠? 아니 요즘 하도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암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괜찮아. 원래 이 나이 되면 몸 여기저기 고장나는 건 당연지사야. 아버님이 괜찮다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인데 이렇게 천하태평하시면 안 되죠.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이렇게 천하태평하세요. 내일 저랑 병원에 같이 가요. 저도 아버지 상태 정확히 알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 좀 해야겠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별일 아닌 듯 큰 문제 아니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시댁에서 자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던 시아버지 말씀과는 다르게 병원에서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전이가 된 상황은 아니었기에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간 상태가 좋지만은 않다며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 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시아버지도 그런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죠.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본격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일주일에 몇 번씩 시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를 했어요. 저 또한 간암에 좋다는 것들을 알아보고 가져다 드리며 시아버지 상태를 살폈죠.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희 가족은 시아버지가 간암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거리가 멀어도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꼭 시댁에서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이상한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예, 그 요양병원에는 꼭 치매 노인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머니 그건 왜요? 아이 그냥 네 시아버지처럼 암 걸린 사람들도 요양병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암 걸린 사람들도 요양 목적으로 오기는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으세요? 아니, 아는 사람도 암에 걸렸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다.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요양병원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셨고, 저는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드리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는 사람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껴야 했죠. 자꾸 암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물어보시기도 했고, 지나가듯 이야기하시기는 했지만 시아버지 상태를 예로 들어서 확인하셨거든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그냥 아는 사람 얘기가 맞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죠. 당시 시아버지께서는 계속 항암 치료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집에 불러 모으셨어요. 니들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암 걸린 사람들이 자연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 그게 효과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말인데 네 시아버지 지방에서 치료받게 하며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자연 치료를 시도해보자는 말씀을 꺼내셨죠. 처음에는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연아, 네가 당분간 아버지 모시고 가서 지내라. 갑자기 대책도 없이 아버지를 모시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급하게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데 의사인 재수 씨가 가까이 있는 게 낫지요. 정연이 네가 장남이잖아. 그리고 얘네 집은 서울에 있는데 가나마나 아니니? 애초에 니들 집이 지방에 있고 지영이가 요양보호사라서 간단한 의료 지식이 있으니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잠깐만 모시고 있어라. 시어머니는 무조건 저희 부부에게 시아버지가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시면 모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 부부는 워낙 바빠서 시아버지를 모셔도 제대로 간병할 수가 없다고 했죠. 만약 시아버지를 집에서 모시는 게 힘들 것 같으면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이 참 많았어요.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아버지를 모시고 와도 제대로 간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동서까지 끼어들어서 저희 부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형님밖에 없어요. 애초에 저희 집은 서울이라 자연치료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네. 우리 부부도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아버님 옆에 붙어서 간병을 할 수 없거든. 에이, 저만큼 바쁘겠어요? 제 남편은 출장도 잦고 저도 병원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형님네는 최소한 출퇴근 시간은 지킬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아버님 상태 점점 나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시니까 자연치료라도 시도해보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 둘째네는 집 위치도 그렇고 너무 바빠서 네 아버지를 모실 수가 없는 구조야. 그래도 니들이 아버지 모시기만 하면 둘째가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부담한다고 했으니까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시어머니랑 동서 부부는 이미 모두 결정이 된 것처럼 당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부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더 나빠지지 않게 자연치료라도 시도해봤으면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시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병원에 다녀오신 시아버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이게 무슨 민폐냐며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요양차 몇 달 만에 다녀오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 계시는 게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집으로 모시고 온 지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먼저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나 그냥 지영이가 다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지낼란다.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아,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니들 손주들 키우는 것도 정신없고 힘들 텐데 나까지 있으면 부담스럽고 불편할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편하게 지내셔도 돼요. 아니야. 니들도 매일 일 나가고 애들도 어린이집 가고 나면 혼자 남아서 심심하더라. 차라리 요양병원에 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지내고 싶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요양병원에 들어가 지내시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 편이라 불편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든 설득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뜻을 꺾지 않으셨고, 결국 제가 일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일하는 곳에 계셔서 그런지 자주 찾아뵙고 신경을 써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바쁜 와중에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들러서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간호를 했죠. 시아버지께서도 요양병원 생활을 하면서 웃는 날이 많이 늘어났어요. 같은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과 많이 친해지셨거든요. 덕분에 병원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 사람들과 간식도 나눠 먹고 종종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요양병원 근처에 있는 대형 병원에 예약을 잡아놓고 항암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어요. 제가 지켜봤을 때는 오히려 집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보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오히려 시아버지 얼굴이 폈다면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덧 시아버지가 입원을 하신 지 한 달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저는 퇴근 준비를 끝낸 후 시아버지 병실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남편과 함께 퇴근을 했거든요.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퇴근 후 병원에 와서 시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희 두 사람에게 부탁하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주변에 마트도 없고 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종종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아버님, 무슨 부탁이요? 혹시 드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그건 아니고 주말에 잠시 집에 좀 다녀오면 안 되겠냐? 아버지, 집은 왜요? 혹시 뭐 놓고 온 게 있으세요? 그런 거라면 제가 한번 다녀올게요. 아, 집에 놓고 온 것도 있고 이렇게 오래 비워놓은 적이 없잖니. 재현이 부부 얼굴도 좀 볼 겸 주말에 한번 다녀오자. 네, 알겠어요, 아버님. 마침 이번 주말에 제가 쉬는 날이니까 한번 다녀와요. 간호과에 얘기해서 외출 좀 끊어놓을게요. 그래, 지영아, 고맙다. 너희 오늘 일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아유, 얼른 들어가 쉬어라.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시댁에 한번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 가기로 했던 주말이 다가왔고, 저희 두 사람은 시아버지를 시댁에 모시고 갈 준비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오랜만에 외출도 하고 집에 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희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할 수 있었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라도 드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그러지 말라며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집에 가는 건데 괜히 연락하면 음식 준비한다고 바쁘실 거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희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시댁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집 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께서는 또 집문을 열어놨다고 혼자 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냐면서 툴툴거리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날씨가 좋을 때마다 집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집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모두에게 익숙한 일인데 시아버지께서는 문을 열어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셨죠. 전원주택이라 문을 열어놓으면 벌레가 들어오기도 하고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셨지만 항상 평소 습관대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오랜만에 시댁에 찾아간 그날도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시아버지는 짜증이 좀 났나 봐요. 자꾸 뭐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귀엽기도 하시고 웃기기도 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피식 웃으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아무래도 방에 계신 듯 보였죠. 그래서 인사를 드리려고 안방 쪽으로 갔는데 안에서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동서 부부가 집에 와 있는 듯 보였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적적하실까봐 동서 부부가 일부러 쉬는 날에 놀러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뭔가 이상했는지 문 열지 말라면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소곤소곤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니, 왜 문을 열지 말라는 거야? 동서 부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아?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일단 밖에서 좀 들어보자.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도 일단 대화 좀 들어보자면서 손짓을 했어요. 저도 그제야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처럼 정말 대화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 병원 개원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당장 개원까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버님 재산 빼돌리는 건 아직이에요? 아니, 시아버지 암 걸렸다면서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난 금방 세상 하직하겠구나 싶어 좋아했더니 저렇게 오래 살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래서 아버님 재산 못 빼돌린다는 거예요? 저 그 돈 없으면 진짜 큰일 나요. 병원 개원도 못 해보고 쫄딱 망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니? 조금만 기다려봐. 네 시아버지 신분증이며 도장까지 여기 다 있으니까 위임장만 잘 조작해서 처리하면 모든 재산 빼돌릴 수 있어. 그런데 엄마 재산 빼돌리는 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쳐도 나중에 아버지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명히 노발대발 난리가 날 텐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 병원 세우는 것에 투자한다는 건데 잠깐 뭐라고 하다가 말겠지. 그리고 암 걸려서 금방 저 세상 갈 건데 다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돈이 무슨 소용이냐. 시어머니는 서방님에게 시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모두 해결을 해야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위임장 조작이나 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동서 부부는 조작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상태가 안 좋아지는 시아버지를 걱정한 게 아니라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저희 부부에게 떠넘긴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따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남편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얼른 들어가 뒤집어 엎자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함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집에서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했죠. 남편은 이렇게 나가면 어쩌냐고 시아버지가 못하면 본인이라도 들어가 따질 거라며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다급하게 말리면서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니
저희 부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남편은 시아버지 손에 이끌려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화를 내더군요. 아버지, 이렇게 그냥 집을 나와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서 화를 내던지 집안이 뒤집어 엎던지 했어야죠. 세 사람이 저딴 짓을 꾸미는데 아예 아버지는 화도 안 나요? 그래요,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거짓 위임장 만들어 재산 빼돌리기 전에 들어가서 따지기라도 해야죠. 이대로 넘어가시면 모든 재산 다 빼앗기세요. 일단 조용히 하고 차에 타라. 니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집안까지 흘러들어가겠다. 저희 부부는 황당한 상황에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데도 시아버지는 천하태평이었어요. 뒷골을 잡고 쓰러져도 놀랍지 않은 상황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에 먼저 타셨죠. 그리고는 남편을 보며 얼른 차 돌려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차에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왔다는 것을 알면 안 되니까 일단 출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며 요양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렸고 시댁에서 한참 멀어진 후에 시아버지에게 다시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대로 가실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아버지 집도 재산도 다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된다고요. 아니, 누가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거야? 너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으로 보이냐? 절대 눈 뜨고 코 베는 일 안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냥 나온 거야. 시아버지의 자신만만한 모습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들의 대화 소리를 모두 들었음에도 시댁을 나오시려고 하니까 암에 걸린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 그냥 자포자기 심정인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아버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까 대화하는 거 녹음해 놓은 것도 없으시잖아요. 녹음본은 없어도 돼. 사실 네 시어머니가 몰래 내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고 있었다. 그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당최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시아버지 말씀으로는 시어머니가 5년 사이에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비밀번호로 해놓아서 못 쓰는데 자잘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낸 건지 마음대로 꺼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알고 나서 시아버지는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쓰게 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버린 돈 셈치고 눈을 감아줬대요. 그런데 본인을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 부부에게 보내놓고 뒤에서 저런 못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재산을 한 푼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고 했죠. 아니, 그래서 아버지 계획이 뭔데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죠. 지영아,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네가 다니고 있는 요양병원에 부탁해서 내가 상태가 안 좋아져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줄 수 있을까?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니요. 아버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세 사람이 돈을 빼돌리는 게 더 쉬워질 텐데 굳이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나도 생각이 다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들지 말고 좀 도와줘. 내가 세상을 떠난 것처럼 해야 저 세 사람이 마음 편히 돈을 빼돌릴 테고 그래야만 그들이 크게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할 수 있어. 그렇긴 하지만 아버님, 이건 너무 위험한 방법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어떠세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남편은 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는 너무 놀라서 무조건 말려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떠난 것처럼 꾸며달라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본인이 다 생각이 있어 그런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셨죠.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뜻은 확고했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 힘들면 원장님과 면담만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도와주면 본인이 사정을 설명한 후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꾸며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면서요. 결국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을 이기지 못했고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다음날 요양병원에 출근을 하자마자 원장님에게 시아버지와의 면담 요청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면담실에 시아버지와 함께 들어가 원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리기 시작했죠. 당연히 위험천만한 일에 원장님은 단호히 거절을 하셨어요. 그 사정은 알겠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자칫하면 저희 요양병원에도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 테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가족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환자분 사정도 알겠는데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저희 요양병원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도와드릴 수가 없겠네요. 원장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드리는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두 손 모아 빌 테니 한 가족 인생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도와주세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원장님은 생각이 참 많아 보였죠. 그러나 시아버지가 눈물까지 흘려가며 애절하게 부탁을 드리니까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원장님께서는 요양병원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혹시라도 일이 생길 경우 책임을 모두 시아버지께서 지고 가시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죠. 그렇게 시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난 척 연기를 하기로 했고 적절한 날짜를 찾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늘도 저희 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찾아왔어요. 퇴근 후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병실에 찾아갔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한 통 왔거든요.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지방에서 요양하시니까 어떠세요? 몸이 좀 건강해지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야 뭐 잘 지내고 있지. 그런데 둘째 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들떠있냐? 뭐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요양하고 계시는 아버님께 조금 죄송하기는 한데 이번에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갑자기 웬 해외여행? 뭐 어디 여행권이라도 받았냐? 그게 아니라 원래는 부부끼리 다녀오려고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혼자 너무 적적해 하시기도 하고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휴양지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그럼 여행은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거냐? 이번에는 조금 길게 2주 정도 다녀오려고요. 이왕 갈 거 제대로 놀다 와야죠. 그래, 여행 잘 다녀와라. 이왕 간 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고. 동서는 저녁 비행기로 떠날 예정이라면서 시아버지에게 여행 기간 동안 전화를 못할 것 같다고 통보를 했죠. 시아버지는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 원장님께 말씀드려 이틀 뒤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원장님은 정말 괜찮겠냐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죠. 하지만 저희 세 사람은 예정대로 이틀 뒤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척 연기를 했고, 저희 부부는 동서 부부에게 전화를 해서 시아버지 추상이 났다고 알리게 되었죠. 동서,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알겠지? 형님, 지금 여기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요? 다 자고 있을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인데 전화를 하세요? 여기 지금 한국 아니고 해외라고요. 동서, 방금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어머니 모시고 한국으로 와. 어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형님 지금 잠꼬대 아니죠? 이틀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저 세상 가신 게 말이 되냐고요. 동서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데 자고 있을 시간에 전화를 했다는 것에 더 짜증이 난 듯 보였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자고 있던 서방님과 시어머니를 깨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렸죠. 그러나 그들의 반응도 동서와 똑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휴대폰을 바꿔서 전화를 받았고, 저희 두 사람은 우는 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렸죠. 어머니, 아버님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바로 한국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시아버지는 왜 하필 이때 세상을 떠난다니? 그리고 너는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네 시아버지 넘어갈 때까지 대체 뭐 했어? 상태 나빠질 동안 응급조치 하나 못한 거야? 엄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데 엉엉 울지는 못할 망정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리고 병원에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 사람한테 그래? 아버지 장례식 해야 하니까 지금 바로 비행기 알아봐서 들어와. 한창 재밌게 여행하고 있는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바로 비행기 티켓 알아봐서 들어간다고 해도 며칠은 걸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세상을 떠났으면 바로 달려와야지. 아주버님, 어차피 지금 비행기표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쪽으로 여행 온다고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요? 저희 여행 마칠 때까지 한국에 절대 못 들어가니까 장례식은 일단 알아서 하세요. 저희들은 나중에 제사 지낼 때 인사드리든지 할게요. 세 사람은 한국에 올 수 없다는 통보를 한 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슬퍼하는 기색 하나 없다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세 사람과의 통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물론 한창 여행을 즐기고 있을 세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 안 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계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 계획을 실행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나 막상 본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리게 되었을 때 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직접 마주하게 되니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닌 듯 보이더라고요. 일단 물은 엎질러졌고 저희 세 사람은 예정대로 계획을 실행시켜야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영정사진을 찍은 후 가짜 유골함을 만들어서 납골당에 안치하기로 했죠. 어차피 세 사람이 여행을 끝내지 않는 이상 한국에 돌아올 일이 없으니 장례식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납골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납골당 안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건 본인이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서류를 뗄 수 없을 텐데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득했죠. 그러나 시아버지는 밖에서 전화 한 통을 하고 오시더니 해결됐으니까 바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납골당으로 이동하는 길에 시아버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아버지, 서류도 없이 어떻게 납골당을 구하셨어요? 너 혹시 준민이라고 기억하냐? 준민이라면 아버지가 후원하시던 아저씨 아들 아니에요? 예전에 돈 없어서 수술 못 받고 병원에 있던 아저씨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억을 안 해. 하긴 네가 병원에 나 따라다니면서 준민이 손잡고 잘 놀아줬지. 걔가 요즘 납골당에서 일하고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아저씨 돌아가신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버지 아직도 준민이랑 연락하고 지내시나 보네요. 뭐 종종 안부도 묻고 가끔씩 만나서 술 한 잔씩 하지. 걔가 나한테 술을 배웠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젊었을 시절에 후원을 하던 집 아들이 납골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었고 흔쾌히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 가짜 유골함을 납골당 적당한 곳에 안치할 수 있었어요. 물론 세 사람이 저렇게 관심이 없는 것을 보면 납골당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오겠다고 할 수 있으니 예비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준비를 끝낸 이후 시아버지는 여전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세 사람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리고는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를 잘 모셨냐고 물으면서 납골당 주소를 받아갔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으니 그들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아주 신나 보였죠.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시댁에 불렀어요. 그리고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 앞에서 동서 부부에게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 부부는 난리를 쳤어요. 아이, 엄마, 나도 똑같은 자식인데 5억을 얘네한테만 주면 어떻게 해? 나도 정확히 반 나눠서 줘야지. 너는 형이 되어서 동생 돈을 가로채고 싶냐? 원래 재산은 잘난 자식한테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아버지 임종도 내가 지키고 장례식까지 혼자 다 치렀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너도 찰나보지 그랬냐? 쓸데없는 건설에서 다니는 너보다 의사 집안에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 당연히 5억이 들어있는 통장은 학벌 좋은 네 재수 씨가 받아야 맞지. 시어머니는 기어코 그 통장을 동서 부부에게 줬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난리를 치니까 가능성 있는 애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라면서 쓸모없는 저희에게 줘봤자 돈을 날리는 꼴이라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쫓아내듯이 내보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오게 되었고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려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얼른 다음 계획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와 시댁에 찾아갔을 때 들었던 동서 부부의 병원 개원 날짜가 다가왔어요. 세 사람이 개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희 부부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동서가 개원한 병원 주소를 받아 시아버지를 모시고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개원식 시간에 조금 늦었던 상황이었어요. 혹시나 벌써 끝나지는 않았을까 하고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건물에 들어가서 살짝 살펴보니 개원식이 한창 진행 중인 듯 보였죠. 저희는 차라리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죠. 동서, 병원 개원을 하면 형님이 나한테 먼저 알렸어야지. 이렇게 도둑 개원식을 하면 어떡해? 병원 크게도 해놨네.
재수 씨, 이거 돈 꽤 들었었겠는데요? 저희 부부는 일부러 시아버지가 함께 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세 사람은 동시에 저희 부부 쪽을 쳐다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뒤에 서 있던 시아버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니까 세 사람은 눈이 두 배로 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많이 놀랐는지 귀신을 본 듯이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죠. 그리고는 말까지 더듬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살아왔더니 다들 기뻐서 뒤로 넘어가네. 이야, 내 돈으로 병원 삐까 번쩍하게 해놨네. 형,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계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니까 병원은 아주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동서 부부는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말만 반복했고 시어머니는 많이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죠. 시아버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다가 모두의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어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돈을 함부로 가져가지? 당신은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내 재산에 손댈 권리 없다는 거 모르나?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에 손댈 권리가 없다니요. 네 엄마 젊었을 시절에 외간 남자랑 바람 피웠다. 그걸 나한테 들켜서 니들 어릴 때 애지당초 이혼한 상태야. 시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지 이혼했는데 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처음에 이혼 후 시어머니를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두 형제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봐달라고 집에 얹혀서 조용히 없는 듯 살겠다며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결국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시어머니 말씀처럼 동거 개념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짓까지 하니까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미 이혼한 상태인 시어머니는 법적으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쓴 것도 엄연히 범죄나 다름없었고요. 그걸 알고 있었던 시아버지는 일부러 세 사람이 돈을 몰래 빼돌리게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 말 안 한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5억 절대 못 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켜놔. 그리고 당신 지금까지 내 통장에서 몰래 빼서 쓴 돈도 당장 도로 토해내.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재현이 너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니들 부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을 거고 내가 세상을 떠나도 재산 한 푼 못 받을 테니 그렇게 알아.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시아버지가 돈도 돌려받고 인연을 끊겠다며 공표를 하자 세 사람은 곧장 무릎까지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세 사람을 쳐냈고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는 저희 부부에게 그만 가자고 하시더니 먼저 병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재산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었고 저희 세 사람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제 자식은 제 남편뿐이라면서 가지고 계신 모든 유산을 넘겨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집을 나가야 했고요. 동서 부부는 몇 번씩이나 찾아와서
그 돈이 없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고 두 사람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죠. 결국 동서 부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고 병원 오픈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문을 닫아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은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정당한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 짓고 못 산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6개월째 시아버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네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대로라면 간 이식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치료 열심히 해서 완치까지 되시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암 치료 열심히